집값의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밀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점점 더 빽빽한 지역으로 사람이나 일자리가 몰리면은 집값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지극한 상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간, 수도권 밖에 없습니다. 그 밀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 상승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호조건을 만나면은 그냥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 사를 보면은 먼 그러니까 과거까지 가지 않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일기 신도시 정책 나왔던 게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예. 이 노태우 정부 때 80년대 중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80년대 중반 상황을 보면요. 86 아시안 게임 있었죠. 88 올림픽 있었죠. 3조 호황이 있었죠. 우리 경제가 불탔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쏠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을 필요로 했고 또 주택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주택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때 집값 폭등 각은요. 현 정부보다 훨씬 더 훨씬은 아니지만 더 가팔랐습니다. 더 빠르게 올랐고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수도권 물량이 90만 호 정도였고요. 30만 호 정도가 이제 일기 신도시였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도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꾸준히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집값은 좀 안정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은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쏠리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여왔었고요. 이게 또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을 가지다가 노무현 정부 때 또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집값 폭등기였죠. 그때 2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거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또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3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내에서 그런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꾸 도시 외곽에다가 이제 서울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아주 대거 공급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3세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을 거다라고 대거 공급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나 중기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나 두 개를 또 거쳐서 두 개의 정부를 거친 다음에 또 4기 신도시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 상승은 사실 밀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근데 현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게 집값이 폭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수많은 분석과 비판이 있었지만 정책의 문제점 포함해서 교수님 생각하시는 원인을 흐름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집값 폭등에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있다 그랬는데 수요 억제책이었죠 주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초기에는 수요를 억제했죠. 그러니까 이 수요 억제책이 이게 한계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외국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한 1% 높아지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밀도가 1% 높아지면 집값은 1%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밀도가 수요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보면요. 공급은 국지적인 데에 비해서 이 수요는 점점 광역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택을 원하지만 서울 주택은 전국적으로 이제 수요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럼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수요를 억제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정부 중반 이후에 공급 정책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보면은 서울의 외곽의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인프라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주택만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택 공급은 주변 지역 인프라랑 관련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등등 이런 인프라랑 관련이 되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도 정비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신규 아파트가 점점 더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래를 보면 수도권이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점점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 대책 때문에 이 지역은 더 전망 있는 더 밝은 지역이 될 것이다, 미래가.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게 되고요. 수도권으로 더 쏠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공급 자체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를 썼어야 된다. 처음부터 썼었어야 된다. 처음.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공급이 부족했던 건 맞아요. 왜 공급이 부족하냐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이 정도인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공급은 상대적으로 덜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잠재적인 수요도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이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